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카이사르에 관한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루비콘강은 로마 본토와 속국을 가르는 경계가 되는 강입니다. 그래서 이 강은 군대를 거느리고 건너는 것은 국법으로 금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카이사르는 루비콘강을 건너게 되었을까요? 카이사르는 갈리아의 총독으로서, 지금은 이제 프랑스 주로 지역인데 그 지역의 총독으로서 7년 동안 그 지역을 정복하고 다스렸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그의 갈리아 원정기에도 잘 나와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폼페이우스, 그 다음에 크라수스와 함께 3대 체제를 이뤄서 권력을 장악하였습니다. 당시 폼페이우스는 최고의 장군으로서 지중해 해적들을 소탕하고 이베리아 반도, 지금 스페인 지역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까지 점령하는 식으로 국토를 크게 넓힌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에서 가장 강한 군사력을 가진 사람이 폼페이우스입니다. 그 다음에 크라수스는 로마 제1의 부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서 돈이 제일 많아서 전 세계, 그러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8번째 부자에 해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엄청난 부를 이루었던 인물인데, 크라수스 같은 경우에는 기원전 73년에 검투사 스파르타쿠스의 반란이 있었습니다. 그때 반란을 잠재웠던 인물이 크라수스입니다. 그때 6,000명의 포로를 잡았는데 그들을 모두 십자가에 처형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잔인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자신의 돈을 바탕으로 해서, 자신의 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귀족들을 돈을 빌려주고 그걸 통해서 정치적인 어떤 환심을 사서 세력을 넓히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도 그에게 많은 돈을 빌렸는데 빌린 돈이 엄청나서 10개 군단이 1년 동안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돈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개 군단 6,000명이니까 6만 명이 1년 동안 쓸 수 있는 경비를 빌렸던 거죠. 그 정도로 빚이 있었던 겁니다. 카이사르가 기원전 59년에 집정관에 출마하려고 했는데, 그때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는 반목하고 있었습니다. 서로 사이가 안 좋았는데, 카이사르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한 사람을 편들 수가 없는 입장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머리를 짜가지고, 폼페이우스하고 크라수스를 화해시킵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서 권력을 나눠 갖자 해서 3대 정치를 비밀리에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3대 정치 한다는 게 아니라 세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해보자 하는 식으로 해서 일단은 두 사람이, 폼페이우스와 크라수스가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돼서 도와줍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집정관이 된 이후에 폼페이우스가 골치를 썩었던 폼페이우스의 장군이면서 여러 지역을 점령하면서 부하들이 많이 도움을 줬을 텐데 그들의 급료를 제대로 못 주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카이사르가 집정관이 된 후에 토지 개혁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폼페이우스의 부하들에게 땅을 나눠주는 그런 정책을 시행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외동딸인 율리아를 폼페이우스한테 시집 보냅니다. 근데 당시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 비해서 6살이나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위가 장인보다도 6살이나 나이가 많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정략 결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권력을 나눠갖고, 또한 카이사르는 갈리아 지방, 그 다음에 폼페이우스는 지금의 스페인 지방, 그 다음에 크라수스는 시리아 지방, 이렇게 세 군데의 총독을 서로 나눠 갖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세 사람이 총독을 세 지역, 중요한 지역을 맡으면서 권력을 분점하게 되죠. 나중에 기원전 54년에 율리아가, 그러니까 카이사르의 딸이 아이를 낳다가 죽습니다. 그 다음에 기원전 53년에 크라수스가 동방 원정이라 해가지고 파르티아 원정을 떠났는데, 파르티아 원정을 떠나가지고 전투하다가 아들은 죽고 본인은 사로잡힙니다. 그래서 4만의 병력을 이끌고 갔는데 만 명의 군사만이 돌아오는 그런 참패를 당하고, 크라수스 본인도 포로로 잡혀가서 이 사람이 부자라는 걸 알았는지 이 사람이 황금을 녹인 물로 모구에다가 황금을 녹인 물을 부어서 죽임을 당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오고 있습니다. 폼페이오스의 아이를 낳던 율리아가 죽고 그 다음에 크라소스도 죽고 나니까 그러니까 삼각동맹이 그러니까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세 사람의 그 잠재력의 그 삼두 체제가 무너지게 되는데 카이사르는 다시 한번 혼인 정책을 맺자 하고 폼페이오스한테 제안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자신의 그 조카 중에서 조카 딸이 예뻤는지 근데 결혼하고 있는 조카 딸을 이혼시켜 가지고 폼페이오스한테 주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했는데 폼페이오스가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절하고 오히려 카이사르의 정적인 스키피오의 딸과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코르넬리아라는 그 딸과 결혼하게 되고, 그렇게 되니까 완전히 그 카이사르와 폼페이오스는 적이 되어버리는 적대적인 관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원로원에서 폼페이오스한테 군대의 편성권과 최고 지휘권을 부여합니다. 폼페이오스 같은 경우에는 뇌물과 부정선거에 대한 처벌법, 그러니까 소급해서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듭니다. 그리고 카이사르한테 군대를 해산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명령 불복종과 반역죄로서 카이사르를 고발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는 진짜 양난에 빠진 거죠. 그래서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에서 고민합니다. 고뇌하다가 마침내 결단을 내리고 외칩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적과 신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남기고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넙니다. 그때 그 루비콘 강을 건널 때 그 시기가 기원전 49년 1월 12일의 일입니다. 그게 역사적인 날이죠. 그렇게 돼서 불과 4,5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1개 군단이 6,000명인데 1개 군단도 안 되는 그런 적은 병력을 이끌고 전격적으로 로마로 진격합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로마에 도착하는데, 그러니까 원로원 위원들과 폼페이오스는 대비를 못하고 있다가 갑자기 기습을 당하니까 급히 해외로 탈출합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로마와 이탈리아 반도를 점령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카이사르가 보니까 그 금고가 발견이 되는데 너무 급하게 폼페이오스하고 원로원 위원들이 도망치다 보니까 재물도 제대로 못 챙기고 급히 도망쳤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군자금이 거기에 쌓여있던 고물창고를 발견하게 되죠.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폼페이오스의 잔당을 처리하기 위해서 카이사르는 이베리아 반도, 그러니까 지금 스페인 쪽으로 출발합니다. 원래 폼페이오스는 이베리아 총독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주력 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폼페이오스는 피시는 그리스로 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카이사르가 생각하기에는 장군이 없는, 지휘자가 없는 군대를 먼저 물리치자 해서 이베리아 반도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막강한 군사력은 이베리아가 군대력이 많았지만은 폼페이오스가 안 오니까 그걸 기다리면서 소극적으로 전투를 하게 되고, 카이사르는 적극적으로 몰아붙여가지고 6개월 만에 이베리아에서 폼페이오스 군의 항복을 받아냅니다. 그러고 나서 그리스로 향합니다. 그래서 그리스에서 두 차례의 큰 전투가 벌어졌는데, 그 중에 두 번째 가장 중요한 전투가 파르살로스 전투입니다. 그리스의 파르살로스 전투는 그게 최종 전투가 되는데, 그때 사실 카이사르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보병이 22,000명, 기병이 1,000명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폼페이오스는 보병이 47,000명, 기병이 7,00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군사적인 면에서는 보병은 2배가 많고 폼페이오스가 기병은 7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병 같은 경우는 더구나 보병보다 전투력이 강하죠. 그러니까 폼페이오스 같은 경우는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전투에 들어가니까 원래 폼페이오스는 기병으로 돌아서 카이사르의 후방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카이사르는 그 후방에다가 노련한 장창병, 긴 창을 든 병사들을 배치시켜가지고 오히려 기병을 물리치고 전진해서 그 전투에서 크게 카이사르가 이깁니다. 그래서 많은 폼페이오스의 병사가 죽고 포로가 돼가지고 폼페이오스는 도망을 칩니다.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집트로 도망을 치는데, 그때 이집트에 도착하니까 이집트 왕이 자객을 보내가지고 폼페이오스가 도착해서 배를 갈아타는 것을 노리고 암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얼마 있다가 카이사르가 폼페이오스를 쫓아가지고 이집트로 오게 되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 자랑스럽게 폼페이오스의 목을 선물이라고 내줍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카이사르는
굉장히 비통해하고 슬퍼하고 애도합니다. 그 다음에 그를 암살한 자들을 처형합니다. 그때 그 카이사르가 이집트에 갔을 때 만나게 되는 사람이 그 유명한 크레오파트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제일의 미녀라고 알려지고 있는 크레오파트라를 만나서 거기서 그 아이를 낳게 되죠. 카이사리온이라는 그런 애를 낳게 되는데 거기서 머물다가 나중에 소아시아 근처의 소아시아의 반란을 진압하게 됩니다. 그때 그 반란을 진압하면서 원로원에 고했던 말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하는 그 유명한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카이사르는 로마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종신 독재관이 되고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루비콘강을 건넌다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중요한 결단을 내리고 실행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마 카이사르가 결단을 놓치고 머뭇거렸으면 압도적인 폼페이우스 군에 의해서 격퇴되고 아마 패배하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부패죄로 처벌되고 어떻게 보면 처형당했을지도 모르죠. 그 결단하여야 할 때 결단하는 용기와 지혜는 성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은 루비콘강을 건너는 카이사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인생은 결단의 연속입니다. 망설이고 행동하지 않으면 성공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평소에 충분히 준비하여 슬기롭게 결단하고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력하는 여러분의 동반자, 동반TV입니다. 감사합니다.